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을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지휘로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정치 관여 행위가 있었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전 원장이 지시해 만든 민간인 댓글 부대는 기존의 30개 팀 외에 18개 팀이 더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들 역시 온라인 여론 조작을 담당했는데 이 30개 팀과 활동 시기와 방식이 달랐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화성 12형이라며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번 발사 훈련이 괌을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라면서 앞으로도 태평양을 목표로 미사일 훈련을 많이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가 임박한 경북 성주 소석리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며 앞으로 일주일 동안을 비상 대기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육군의 8대뿐이던 대전차 코브라 헬기를 광주에 5대나 투입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과거 수사 기록에는 군 지휘부에서 사실상 발포 명령을 내려 현장에서는 반대 입장을 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 교수팀이 국내 생리대 4개 업체의 10개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분석 결과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릴리안 생리대뿐 아니라 모든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나왔습니다. 자전거 수백 대가 모여있는 이것은 서울 시내 한 자치구에서 최근 6개월간 버려진 자전거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만 하루 50대 넘는 자전거가 길가에 버려지고 있다는데요. 오늘 밀착 카메라는 자전거 보관대마다 넘쳐나는 방치 자전거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다음에는 그의 윗선,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인가. 오늘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징역 4년으로 법정 구속되자 세간의 관심은 그의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커다란 파장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로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 작업과 댓글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70여 명이 동원된 2012년 대선 전 댓글 사건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이며 정치관여 행위였다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18대 대선에서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 운동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리전단 직원들의 찬반 클릭과 특정 정당과 후보 지지 반대글, 트위터를 이용해 전파시킨 행위들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에 대해 원 전 국정원장이 조직의 정점에서 댓글 활동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으며 범행 실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유롭게 형성돼야 할 국민 여론을 국가기관이 통제한 것이라며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원 전 원장과 간부들이 심리 전단 직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에게는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른 점이 참작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법원은 오늘 판결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운동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마지막 공판이 있었던 지난달에 검찰이 제출한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의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2013년에도 검찰이 확보하려 했지만 국정원의 거부로 실패했던 바로 그 녹취록입니다. 즉 뒤늦게 제출된 증거가 원 전 원장 유죄 판결의 핵심 증거 중 하나가 된 겁니다. 김나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고인은 혹세무민된 여론을 정상화하라고 했지만 국민 여론은 정치적 결사체들 사이에 자유롭게 형성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선고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달 검찰이 제출한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인용한 겁니다. 녹취록에는 4대강 문제 등 정치적 현안에 국정원이 개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다수 담겨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전 부서장 회의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고까지 말했다며 선거 국면에서 이런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뒤늦게 제출된 녹취록이 원 전 원장의 위법한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가 된 겁니다. 재판부는 2011년 청와대에 보고된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문건 또한 검찰이 지난달 추가로 제출한 증거입니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검찰이 수사 초기 국정원의 거부로 확보하지 못했던 해당 녹취록들을 모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오늘 법원으로부터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18대 대통령 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에 나선 모든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국정원의 댓글 부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회원 10여 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 전 원장의 윗선,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로 수사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오늘 양지회 회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배경은 어떤 겁니까? 네, 검찰은 오늘 이 양지회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회원 10여 명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양지회의 사이버 동호회 회원으로서 2009년부터 2012년 겨울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댓글 활동을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에서 어떤 글을 어떻게 확산시킬지 등을 지시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예. 앞서 국정원이 수사 의뢰한 노 씨 등을 포함한 팀장급 30명을 빼고 추가로 혐의점이 드러난 민간인은 그러니까 이제 처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노 씨 등 양지회 관계자들은 동호회 차원의 소규모 활동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지난 23일 이 양지회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양지회 임원급들의 조직적인 관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들의 댓글 활동 시기가 이미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훨씬 더 지났죠. 근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 않습니까? 네, 공범의 공소시효는요, 이제 앞선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 판결을 받은 뒤부터 효력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외부 조력자들, 이들 민간인 댓글 조력자들의 경우 선거법 위반 공범인 원 전 원장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뒤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요. 원 전 원장 측이 파기환송심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힌 만큼 아직 수사할 시간은 넉넉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공범들의 수사 상황에 따라서 원 전 원장의 범죄 사실도 또 추가될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추가 기소가 가능할까요? 네, 민간인을 동원해서 이제 선거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13년에 포괄일죄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추가 기소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검찰은 이제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특히 국정원이 2012년 한 해에만 30억 원, 그리고 2009년부터 누적해서는 약 100억 원대에 이르는 그 예산을 불법적인 이 여론 조작, 댓글 활동에 사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데 결국 핵심은 국정원이 왜 불법 정치 활동을 벌였느냐 하는 것일 테죠. 이명박 정부 당시의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네, 앞서 국정원 TF는 2011년 10월 당시 국정원이 SNS를 국정 홍보에 활용하라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다음 달인 11월에 서울시장 여당 패배 분석 그리고 SNS 진단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청와대에 다시 보고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결국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국정원을 동원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법원의 판결 선고 과정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검찰은 아직 민간인 댓글 부대와 관련한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청와대 관계자까지 확대되는 부분은 언급을 아끼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전 원장의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서 수사 확대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표현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까지만 좀 오늘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세훈 국정원이 운영했던 민간인 댓글 부대가 기존에 찾아낸 30개 외에 18개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이들 역시 국정원 예산을 받아서 활동했는데 온라인의 여론 조작을 담당했습니다. JTBC는 민간인 댓글 부대가 30개 팀 3,500명으로 활동했고 여기에 나랏돈이 한 달에 2억 5천만 원씩 들어간 사실을 단독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18개 팀은 이 30개 팀과는 전혀 다른 팀이어서 댓글 부대 규모와 예산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최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운용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추가로 찾았습니다. 조사 결과 기존에 밝혀진 30개 팀 외에 18개 팀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8개 팀은 기존의 30개 팀과는 조직원이나 활동이 전혀 다른 별개의 팀인데 이들 역시 온라인상에서 국정원의 지휘를 받아가며 여론 조작을 담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활동 시기는 30개 팀이 활동했던 때와 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기존에 알려진 댓글 부대 3,500명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여론 조작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2012년 매월 최대 2억 5천만 원이 소요된 비용도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큰 규모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정원은 당시 지시에 따라 댓글을 달면 건당 5천 원, 의견 게시글을 올리면 건당 10,000원을 준다는 가격표까지 마련해놓고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용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번 주 중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18개 팀 외곽팀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과거 봉은사 명진 전 주지 스님 불법 사찰 의혹권을 기억하시겠죠. 한편 그 국정원 개혁위는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 스님 불법 사찰 의혹권을 포함한 사회 주요 인사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을 적폐청산 TF가 추가 조사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연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증거들로 볼 때 원 전 원장의 이른바 국기문란이 당시 청와대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말을 아끼면서도 향후 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송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우려 속에 대법원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원 전 원장 판결에 자칫 불만을 표할 경우 청와대 연루설로 번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의 여론조작 움직임을 보고받고 인지한 정황은 국정원 내부 조사를 통해 일부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따르면 옛 국정원은 2011년 10월 SNS를 국정 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았고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도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법원 역시 오늘 판결에서 이 문건이 선거운동의 징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오모 전 행정관도 청와대 근무 직전까지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팀장 중 한 명으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 전 행정관은 검찰에서 댓글 부대를 직접 관리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 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국정원 댓글이 대선에 무슨 영향을 줬다고 5년이 지난 사건을 집요하게 보복하는지 무서운 정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중거리 미사일을 화성 12형이라고 확인했고 보시는 것처럼 발사 영상도 이렇게 공개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괌을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라면서 앞으로 태평양을 향해서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 12형 미사일을 실은 차량이 평양 순환비행장에 나타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성 12형은 곧바로 세워지고 붉은 화염을 내뿜고 발사됩니다. 북한은 화성 12형 미사일 발사에 시험 발사 대신 발사 훈련과 실전 운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이달 초 예고한 대로 괌 포위 사격을 상정한 훈련이란 의미도 부여했습니다. 우리 군대가 진행한 태평양상에서의 군사작전의 첫 걸음이고 침략의 전초기지인 괌도를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어 앞으로 태평양을 목표로 삼고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며 태평양을 향한 추가 미사일 발사도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성 12형 미사일 사거리가 5,000km 이상이고 지난 5월 최대 고각 발사 때 고도 2,000km를 넘긴 점을 감안하면 괌과 서태평양 해상은 모두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의 언동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그에 따라 차후 행동을 결심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북한은 대화보다는 최대한 자신들의 무기 체계를 시험해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래야 대화로 가더라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는 계산이겠죠. 게다가 그 과정이 매우 주도 면밀하고 나름의 확실한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사일을 쏜 시점, 또 방향, 그리고 장소 등이 모두 그렇습니다. 정치부 이윤석 기자와 함께 잠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윤석 기자, 북한의 태평양상에서의 군사작전, 이런 표현을 썼네요. 네, 이전엔 없었던 새로운 표현입니다. 예. 태평양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발사한 화성 12형은 약 2,700km를 날아갔습니다. 예. 이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와 일본 열도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연료를 가득 채우고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5,000km가 넘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괌은 물론 알래스카까지 타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괌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다시 말하면 한반도의 유사시에 미군 전력을 동원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 해군 기지와 괌의 앤더슨 공군 기지 등은 이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증원 전력이 출격을 하는 곳입니다. 예. 그런데 이곳까지 북한의 직접적인 타격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작전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간 방향이 이제 남쪽이 아니라 동쪽이었는데 이것도 나름 의도가 있는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지금 동쪽엔 일본밖에 없습니다. 반면 예. 북쪽엔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남쪽엔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걸쳐 있습니다. 또 아래로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괌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남쪽을 향해 미사일을 쏘게 될 경우엔 일본뿐 아니라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만에 하나 미사일이 예상치 못한 지점에 떨어질 경우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의 위협을 가하는 동시에 또 다른 충돌 가능성은 피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미사일은 순환 비행장에서 발사를 했죠.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 위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미연합군의 킬체인, 그러니까 킬체인이라는 게 적의 미사일을 사전에 탐지해서 유사시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방어 체계인데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치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예. 이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북한이 미사일을 어디서 쏠지 사전에 파악하는 게 요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발사를 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경우엔 즉각적인 원점 타격이 가능하고 또 궤도를 분석해서 요격을 하기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예. 물론 반대의 경우엔 어려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윤석 기자와 잠시 분석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아베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대북 압박을 극한까지 높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주말에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일 3국 안보 책임자 간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도 다시 변하는 양상입니다. 고석승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 북한이 스스로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두 정상은 또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북 대책이 담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 25일 이후 5일 만에 다시 통화를 하고 대북 공조의 뜻을 모았습니다. 청와대 측은 우리나라가 소외되고 있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 데 대해 한미일 공조가 긴밀히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26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비공개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한미일 3국 안보 책임자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실장과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 야치쇼타로 일본 NSC 사무국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국 안보수장은 이달 초에도 화상회의를 한 적이 있지만 직접 대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사드 추가 배치가 임박했습니다. 경북 성주 소성리는 그야말로 폭풍 전야입니다. 주민들은 얼마 전에 국방장관이 보낸 사드 배치를 양해해달라는 편지를 반송해버렸고 오늘부터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한 비상근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장을 잠깐만 좀 연결하겠습니다. 윤두열 기자 전해주시죠. 네, 현장에서는 추가 배치에 대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사드 추가 배치가 임박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 2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인근 마을의 마을 이장과 노인회장 그리고 부녀회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안보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환경부와의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사드 추가 배치 강행을 통보했다며 오늘 편지를 다시 모아서 국방부 장관에게 반송했습니다. 이곳 소성리에서는 오늘 비상행동 선포식을 열어 일주일 동안의 비상 대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이곳에 10명 정도가 밤새 이곳을 지켰는데 오늘부터는 50명가량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주민들은 또 추가 배치 소식이 들려오면 이곳 소성리로 와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배치 발표가 나면 비상 소진망이 가동하기로 했는데 우선 가까운 대구와 경북 그리고 부산과 경남의 연대자들이 이곳 소성리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지난 1차 반입 때처럼 저지선이 쉽게 뚫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큰 충돌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방부도 충돌을 최소화하고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JTBC는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군 관계자 또 관련 기록을 분석해서 그동안에 숨겨졌던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이끄는 당시 군은 광주를 전쟁터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 JTBC는 80년 5월 당시에 육군의 헬기 부대의 작전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계엄군은 당시 전 군에 8대밖에 없었던 코브라 헬기를 광주에 5대나 요청을 했고 헬기에서 발칸포를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선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당시 광주에 출동했던 육군 항공단 103항공대대장 이모 씨가 1989년 검찰에 제출한 광주 지역 작전 지원 현황 문건입니다. 계엄군이 전남 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했던 5월 21일 광주에 AH-1, 즉 코브라 헬기 5대를 투입할 준비 지시가 하달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20mm 벌컨 기관총을 장착했고 무장에 따라 대전차용으로도 쓰이는 코브라 헬기는 최신 전투용 헬기로 전군에 8대뿐이었습니다. 그나마 2대는 정비 중이었습니다. 광주에 화력을 집중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1996년 검찰 조사에서 코브라는 2대만 출격했고 기총 사격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제출한 작전 지원 현황 문건엔 5월 22일 코브라 헬기에서 벌컨포가 운용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1989년 검찰에 제출한 자료와 1996년 검찰 조사에서 진술 내용의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작전 문서에 따르면 코브라 헬기는 계엄군이 시민들을 전남 도청에서 몰아내고 하루 뒤인 5월 28일에 자대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이전에 5.18 진상조사에서 왜 사건의 핵심을 밝혀내지 못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JTBC 취재진은 이전에 검찰 수사 기록을 입수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당시 기록에는 신군부 핵심 인사였던 황영시 육군 참모차장이 헬기 동원을 지시했고 광주에 투입된 지휘관들은 황 씨의 지시가 사실상 발포 명령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황영시 씨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전두환 보안사령관뿐이었다는 것이 군의 시각입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1996년 검찰의 5.18 진상규명 수사 당시 기록입니다. 검찰은 80년 5월 전투교육사령부 부사령관이던 김기석과 황영시 육군 참모차장을 대질신문했습니다. 김 씨는 전차와 무장 헬기를 이용해 신속히 진압작전을 수행하라고 황영시 참모차장이 지시했다고 말합니다. 이어 그 지시는 곧 전차의 발포와 무장 헬기에 의한 기총소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서에는 김 씨가 지시 내용을 기록해놨다는 메모지의 존재도 언급돼 있습니다. 대질신문에 참여한 황영 씨는 김 씨의 주장을 거듭 부인하다 메모지를 확인한 후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신군부는 줄곧 현장 판단에 따라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발포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발포는 군 수뇌부가 지시했고 현장에서는 이를 따랐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황영 씨는 전두환 씨가 주동한 12.12 쿠데타에 동참한 신군부의 핵심 인물입니다. 전 씨보다 육사 선배지만 12.12 이후 줄곧 전 씨의 지휘에 따라 움직였던 인물로 전두환 정권에서 육군 참모총장과 감사원장까지 지냈습니다. 황영 씨가 내린 사실상의 발포 명령은 당시 군의 실권자였던 전두환 씨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당시 수사 기록에는 광주에 투입된 군 관계자들이 지휘부의 지시가 엄청난 인명살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무기를 사용하느냐 하면서 반대했던 사실도 드러나 있습니다. 이 역시 자위권 발동 주장과는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광주에 주둔하면서 현장에서 실제 작전을 지휘했던 김기석 당시 정교사 부사령관은 검찰 진술에서 지금 생각해봐도 황영시 차장의 지시는 광주 시내를 초토화시키라는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전차는 가공할 무기였고 무장 헬기도 엄청난 화력을 가진 첨단 무기였다며 엄청난 인명살상이 있게 될 터였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황영시 외에 김재명 당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도 시위 진압을 위해 전차와 무장 헬기를 동원하라고 말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김재명이 왜 전차와 무장 헬기를 동원해 빨리 광주 사태를 진압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느냐며 질책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수뇌부의 지시에 군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전쟁이 난 상황도 아니고 시민과 시위대가 뒤엉켜 있는 상황에서 시위 진압을 위해 어떻게 그런 무기를 사용하냐는 반발이 현장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고위층에서 내려온 지시를 현장에서 거스르기 어려웠던 정황으로 신군부의 자위권 행사 주장과 배치됩니다. 또 이 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6년 검찰 수사에서 발포 명령자를 찾지 못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천년에 한 번 일어날 만한 기상이변이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15일 동안 떨어진 물의 양과 같다. 허리케인 하비에 대한 미국 언론의 표현입니다. 강우량을 측정할 때 인치보다 더 큰 단위인 피트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비가 강력해진 것은 역시 온난화 역할이 컸습니다. 극단적인 홍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미국의 4대 도시 휴스턴은 말 그대로 수상도시로 변했습니다. 보트가 차를 대신합니다. 휴스턴엔 지난 4, 5일 동안 미 역사상 가장 많다는 125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허리케인이 동반하는 폭풍우는 육지에 가까워지면서 약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허리케인 하비는 상식을 깼습니다. 앞으로 사흘간 최대 700mm의 비를 더 퍼부을 거란 공포스러운 예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국립대기연구소 측은 바다 표면의 추가적인 열이 하비의 기이한 움직임에 연료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더 많은 수분이 증발했고 하비는 늘어난 수분을 흡수해 강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1도가 높아질 때 대기는 7%의 물을 더 머금습니다. 하비가 텍사스로 접근할 때 멕시코만의 해수 온도는 평년보다 1도 높았습니다. 나사도 하비가 최소 30% 이상 더 강한 폭풍과 강수량을 동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도 등 남아시아에선 올 여름 최악의 홍수로 1,200명이 사망하고 4,100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폭풍과 홍수를 동반할 것이란 과학계의 경고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오늘 새벽 경북 포항의 호미곶 인근에서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이 실종된 선원들을 찾고 있지만 사고 해역에 파도가 높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뒤집힌 배를 수색합니다. 하지만 거친 파도에 물속의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쯤 경북 포항 호미곶 동쪽 40km 해상에서 27톤급 통발어선 광재호가 전복됐습니다. 배에는 선장을 포함해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해역에는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낮 12시 14분 어선이 뒤집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출동 40분 만에 전복된 배의 밑바닥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선원 3명을 구조했습니다. 뒤집혀진 배 안에서 추가로 발견된 50살 윤모 씨 등 4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2명도 배 안에 있을 것으로 보고 헬기 세대와 해경 경비함정 10척을 동원해 침실 등을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높고 주변이 어두워져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3m의 높은 파도 때문에 어선이 뒤집힌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배의 기능 결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외고와 자사고가 일반고에 앞서서 학생을 뽑는 우선 선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모두 데려가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당장 외고나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멀리 있는 학교를 가야 하거나 재수를 해야 할 것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현재 외고와 자사고는 매월 11월에 학생을 뽑습니다. 지원했다 떨어지더라도 한 달 뒤 일반고 배정에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적 우수 학생들이 외고와 자사고로 몰리면서 일반고가 황폐화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외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원에 앞서 우선 학생 선발 시기를 일치시키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우수 학생 선점권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연말까지 개정해 외고와 자사고의 모집 시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외고, 자사고를 준비해온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원했다 떨어지면 재수를 해야 하느냐는 걱정이 나옵니다. 물론 일반고 정원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탈락자들도 결원이 생긴 일반고에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원이 생긴 학교부터 배정이 되는 만큼 희망하는 학교를 두고 먼 거리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결국 재수를 택해야 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만 밝히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창조론을 옹호한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제기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독재정부 미화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박 후보자가 교수 시절에 이승만 정권의 독재나 박정희 정권의 유신을 옹호하는 듯한 보고서를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2015년 2월 당시 포항공대 교수였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쓴 연구보고서입니다. 논란이 된 부분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서술 부분입니다. 해방 후 자유민주주의를 겪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독재 외에 다른 대안이 있었는지를 되묻는 듯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경험한 유일한 한국인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선 조국 근대화의 열망으로 유신이 단행됐다는 듯 적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신분계층 제도의 타파라고도 표현합니다. 박 후보자의 이런 인식은 이른바 뉴라이트 사관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당 안에서도 창조과학 논란과 역사관 문제는 전혀 다르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 관계자는 실제 그런 발언들을 했고 신념을 갖고 있는지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다며 사실상 재검증에 들어갔음을 시사했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미대사의 조윤재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주중국대사의 노영민 전 의원, 그리고 주일본대사의 이수훈 경남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각각 내정했습니다. 조윤재 신임 주미대사는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소장을 맡아서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달 파업을 앞두고 있는 KBS 노조 측이 기자들이 취재한 특종을 보도국장단이 부당하게 막은 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MBC 보직 간부 50여 명은 김장겸 사장 퇴진을 요구하면서 보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권 때 댓글 공작 활동을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서 간부를 지낸 뒤 은퇴한 김기현 씨의 실명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봉투해가지고 내가 직접 바닥에서 봉해서 그 보장은 그 앞에 주운 거죠. 노조 측은 이달 초 이 같은 내용을 뉴스에 내보내려 했지만 보도국장단이 물증을 가져오라며 보도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KBS, 공영방송 KBS 경영진은 끊임없이 KBS의 공적 기능과 언론의 기능을 축소하고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기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4일 총파업을 통해 고대영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상암동 본사에서 결의대회를 연 MBC 노조는 다음 달 4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직 간부 57명은 경영진을 향해 침묵했던 책임을 지겠다며 다음 달 보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청와대 실세였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해서 그렇다, 이런 지적이 나온 바가 있죠. 그런데 이런 지적을 뒷받침하듯이 재판부가 직접 재판 중에 마치 우 전 수석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부는 법정에 나온 검사들에게 증인으로 출석한 문체부 윤모 과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라며 압수수색을 명령합니다. 문체부 인사조치의 통로로 지목된 윤 씨가 다른 증인과 상반된 의심스러운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압수수색 결과가 어땠냐며 검찰에 묻습니다. 이에 검찰이 당사자 의사를 확인해 분석하겠다고 답변합니다. 재판부는 영장에 다 나와 있는데 의사 확인할 필요가 있겠냐고 되묻자 검찰은 바로 분석하겠다고 수긍합니다. 또 재판부는 다른 핵심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문체부 감찰과 관련한 제보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해 적어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한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생긴 일이라며 부실 수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 기업을 강제로 여러 개로 쪼개는 기업 분할 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현실화할 경우에 공정위의 대기업 전담 조직 신설에 이어서 재벌 개혁에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민근 기자입니다. 기업 분할 명령 제도는 이른바 공룡기업의 시장 장악을 막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20세기 초반 미국의 석유 시장을 장악한 스탠다드 오일을 34개의 회사로 쪼갠 것이 시초입니다. 이어 1980년대에는 역시 미국 통신 시장을 독점한 AT&T가 법원의 명령으로 8개로 분할됐습니다. IT 공룡인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때 2개의 회사로 나뉠 뻔했지만 막판에 정부와 합의하며 겨우 강제 분할을 피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 중인 이 기업 분할 명령 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공정위가 전문가들과 구성한 민간 합동 TF에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면서입니다.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업 분할 명령제나 계열 분리 명령제와 같은 어떤 구조 조치는 필요합니다. 발동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또는 그것이 가져오는 충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은 독점으로 시장에 장기간 경쟁이 사라졌지만 공정위의 기존 조치로는 효과가 없을 경우 법원이 기업 분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나선 데다 야당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관련 법안을 직접 발의할 만큼 적극적이라 입법화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는 분석입니다. JTBC 조민근입니다. 한밤중에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의원과 여성이 모두 폭행 사실이 없다고 동시에 주장하는 상황에서 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새벽 2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에서 51살 여성 A씨를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지구대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10일 만에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실히 잘 임했고요. 생각보다도 경찰은 오늘 김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여성의 눈가 멍자국과 핏자국, 흉기 등 폭행의 개연성이 있어 조사했지만 김 의원과 A씨 모두 폭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멍자국과 상처는 자해를 말리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밀폐된 공간에 두 사람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물리적이고 사실적인 증거를 확보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사건 당일 경찰에서 풀려난 김 의원이 A씨를 찾아간 이유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당시 A씨가 김 의원을 남편이라고 말한 점과 신고한 이웃 주민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의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김 의원의 석연찮은 행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충북 영동의 한 성당 유치원에서 수녀 원장이 4살 아이를 내던지고 뺨을 때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유치원 CCTV를 확보해서 원장의 추가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수녀복을 입은 여성이 뛰어나오는 아이를 들어 바닥에 내던집니다. 아이가 몸을 일으키자 뺨을 때리고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손을 잡아 끕니다. 지난 28일 낮 12시 15분쯤 충북 영동 한 성당 유치원 원장인 수녀 44살 최모 씨가 4살 된 정모군을 때린 겁니다. 유치원을 다녀온 정군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을 확인한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밥 먹을 때 약간 울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우니까. 그럼 예쁘게 없어요. 지금 뭔 식구가 다 일도 못해요, 지금. 경찰은 유치원 CCTV에 최 씨가 정군의 뺨을 대여섯 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다 CCTV를 확인한 뒤에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정군 이외에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복원을 의뢰했습니다. 추가 폭행 사실 확인이 끝나는 대로 최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최근 일부 아파트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경비원을 줄이겠다는 공지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당 공지를 경비원에게 직접 붙이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 붙은 공지입니다.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26명인 경비원 중 10명을 감원하겠다며 세대당 매달 15,000원에서 22,000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해당 공지를 경비원들이 직접 붙이겠습니다. 제가 붙였죠. 어릴 때 받아서 대원들이 되게 불안해하는 거죠. 지금 나가서 아파트 경비 취업하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죠.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니 관리 인원 2명을 감원하겠다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느 집의 가장일 수도 있고 사실은 해고는 살인이잖아요. 논란이 커지자 입주자 대표는 의견 제시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주민들한테 말하자면 공고를 냈던 부분인데 시장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할 줄은 모르고 고마울 줄은. 감원 대상이 된 경비원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최저임금 안 올려도 그대로 막 가는 거죠. 내가 감원됐지 누가 감원됐지 모르는데 일을 하나 그거냐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비원 인권을 보호해달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납품 대금 문제로 멈춰섰던 현대자동차의 중국 공장 4곳이 가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협력업체에 189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서 빚어진 사태였는데 급한 불은 껐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사드 보복 이후 생산량과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물론 중국 측 파트너사와 갈등설도 문제입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베이징 현대 제1공장입니다. 지난주부터 중단됐던 부품 공급이 재개되면서 공장은 오늘 부분 재가동했지만 연체된 대금 결제와 판매량 회복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베이징 현대는 현대차의 현지 법인인데 제2공장 야적장엔 출고되지 못한 차량이 가득합니다. 가동 중단 사태의 발단은 연료 탱크를 공급하는 중국, 프랑스 합자 부품업체의 납품 거부였습니다. 1억 1,100만 위안, 약 189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22일부터 납품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은 베이징 현대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 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인 베이징 자동차와 현대차가 50대 50의 지분으로 설립해 생산은 현대차가, 재무는 베이징차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지난 4월부터 납품 대금 결제가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베이징차가 20% 납품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명목은 사드 보복 이후 급감한 판매량 회복을 위한 원가 절감입니다. 하지만 한국 협력사들은 베이징차가 중국 업체로 공급선을 바꾸려는 의도이거나 정치적 고려까지 한 것은 아닌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충북 청주의 한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여성 3명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찬 29살 이모 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창시절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었는데 여성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니 화가 나서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낙태한 쌍둥이를 위한 씻김굿을 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속인 A씨는 남편의 사업 문제로 찾아온 여성에게 133차례 씻김굿을 해주고 5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도 했지만 재판부는 무속행위의 목적은 마음의 위안이라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유스턴역에서 가방에 든 전자담배가 폭발해 약 90분 동안 역이 폐쇄됐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폭발이 일어나자 무장경찰 10여 명이 조사를 벌였고 테러로 오인한 사람들이 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주한 영국 대사관에 막혀있던 덕수궁 돌담길 170m 가운데 100m 구간이 60년 만에 일반에 개방됐습니다. 이 구간은 지난 1959년 서울시 소유의 땅을 영국 대사관이 점유하면서 그동안 통행이 제한돼 왔습니다. 서울시는 영국 대사관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70m 구간도 일반에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내 한 스타트업이 내놓은 먹거리와 유사한 제품이 대형마트에서도 팔리면서 표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슷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신생 기업들의 아이디어나 기술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해법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식품회사 스타트업 대표인 박찬호 씨는 요즘 고객들에게 비슷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력 상품인 간편식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마트에서 봤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업체가 만든 제품을 최근 한 대형마트에서 절반 가격에 팔기 시작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박 씨는 2년 전 제품을 내놓은 뒤 여러 차례 유사 제품이 등장했지만 이번 경우는 완전한 표절이라고 주장합니다. 내용물의 품질에만 차이가 있을 뿐 용기 디자인이나 홍보 문구, 먹는 법을 표기한 방식을 비롯해 상품명까지 흡사하다는 겁니다. 해당 업체의 디자인 변경과 판매 중단을 요구해 놓은 박 씨는 소송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 하나, 이 디자인 하나를 다 허투루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노력과 이 변동과 고민을 거쳐서 만든 제품인데 저희의 이제 그런 많은 노력들을 되게 중요시 않은 것처럼. 이에 대해 생산업체 측은 해당 스타트업이 보낸 내용 증명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판매처인 해당 마트는 마트가 만든 PB 상품이 아닌 협력업체 제품이라 두 업체 사이 문제에 개입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주요 기업들의 하반기 공채가 시작됐습니다. 채용 인원이 조금 많아졌고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회사가 늘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서울 신촌의 한 대학교입니다. 개강을 앞둔 방학 기간이지만 도서관 앞은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학교 곳곳에는 하반기 채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상반기 채용 규모가 적어서 되게 불안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하반기에는 채용 규모가 더 커진다고 해서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하반기 공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올해 하반기부터 그룹 공채가 아닌 계열사별 채용이 진행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업황 호황에 힘입어 역대 최대 규모 채용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스코와 KT도 지난해 대비 50%가량 채용 인원을 늘렸습니다. 바뀐 채용 제도도 눈에 띕니다. 바로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뿐 아니라 LG전자도 올해 하반기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습니다. 가족관계를 쓰거나 지원자의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자의 실질적인 역량과 무관한 배경 정보를 배제한 블라인드 방식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경우에는 전체 채용의 40%를 여성으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기업들에게 고용 확대를 당부하고 있는 만큼 아직 채용에 나서고 있지 않은 기업들도 조만간 대규모 공개 채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네, 한국 축구의 월드컵 본선 티켓이 걸린 최종 예선 이란전이 내일 저녁입니다. 대표팀 신태용 감독은 꼭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구자철을 활용해 수비를 강화하면서 빠른 역습을 노리는 전술이 예상됩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 최종 예선 홈경기에서 4전 전승을 기록 중입니다. 최종 예선 마지막 홈경기 이란전도 반드시 승리로 장식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란전에 이겨야 되는 것은 얘기 안 해도 모든 우리 축구팬이나 국민들이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26명의 태극 전사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 전술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이란전에선 구자철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서고 김영건이 중앙 수비수를 맡을 전망입니다. 전반적으로 수비를 강화하면서 빠른 역습으로 상대의 빈틈을 노리는 전술이 예상됩니다. 이미 월드컵 본선 티켓을 확보한 이란 선수들은 결전의 장소인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란을 꺾고 같은 시간 우즈베키스탄이 중국에 패한다면 우리는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됩니다. 내년 러시아 월드컵을 향한 중대 고비가 될 우리나라와 이란의 경기는 내일 저녁 8시 50분부터 JTBC가 단독 중계합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고치기 번거롭고 귀찮아서 또는 어디에 세워뒀는지 잊어버려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서울의 자전거 보관 장소마다 방치된 자전거가 연간 2만 대가 넘습니다. 매일 50대가 넘는 자전거가 길가에 버려지는 셈이죠. 오늘 1차 카메라는 방치된 자전거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지하철 출입구 바로 앞부터 자전거가 빽빽하게 세워져 있는 이곳은 서울 대림역 8번 출구 앞입니다. 바로 앞을 보면 지자체에서 세워놓은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데요. 이곳에 세울 수 있는 자전거는 불과 10여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뒤를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자전거 수백 대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양쪽으로 자전거가 세워져 있다 보니까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폭은 불과 1m밖에 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은편에서 사람이나 유모차가 다가올 땐 자전거 사이로 비켜서거나 끝까지 기다렸다 가야 합니다. 앞사람을 따라 한 줄로 종종 걸음을 치며 걷기도 합니다. 이곳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들의 상태를 한번 가까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전거는 이틀 전에 강제처분 예고장이 붙었는데요. 이런 각종 전단지부터 먹다 버린 음료수 캔과 이런 깡통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바로 옆 자전거에 부착된 보조의자도 오랫동안 야외에 노출되면서 이렇게 페인트가 벗겨지고 심하게 녹이 슬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전거가 한두 대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뒤쪽으로 와서 살펴볼까요? 이 자전거를 보면요, 이 손잡이와 보관소 거치대 사이에 이렇게 심하게 거미줄이 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처분 경고장이 붙은 게 5월이니까 벌써 석 달 넘게 아직도 수거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자전거 전용 보관소는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봤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전철역 자전거 보관소 앞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요, 1층과 2층에 걸쳐서 모두 100여 대의 자전거를 이곳에 세울 수 있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을 보니까요, 열흘 이상 장기 주차 시 방치 자전거로 강제 처분 대상이 된다고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장에 먼지가 이렇게 뽀얗게 쌓인 자전거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이미 석 달 전에 장기 방치 자전거로 판단돼서 강제 처분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방치된 자전거들이 자리를 차지한 탓에 정작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은 자전거를 세울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지저분하죠. 자리도 없고. 지금도 자리 없어서 저기에다가 뒀잖아요. 지난해 서울시에서 강제 수거해 처분한 자전거는 2만여 대로 5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50여 대의 자전거가 거리에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가 올해까지 2만 대로 늘릴 계획인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방치자전거 현장 점검에 동행해봤습니다. 꼼꼼히 외관을 확인하고 작동 상태를 점검해 방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체인이 탄 지 얼마 안 됐고요. 브레이크도 잘 잡혀요. 이런 것도 아직은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제동 장치가 고장나고 녹이 쓴 자전거는 어김없이 강제 처분 예고장이 붙습니다. 물론 한 자리에 오래 세워져 있었다고 해서 강제 처분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바람이 심하게 모두 빠져 있거나 안장이 없어지고 이 브레이크 같은 주요 부품이 파손된 경우가 우선 수거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방치 자전거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 처분 예고장 부착 열흘 뒤부터 수거하고 2주 뒤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복지기관에 기증하거나 수리해서 재활용합니다. 자전거 보관 장소마다 세워진 자전거 중에 수리 없이 곧바로 탈 수 있는 자전거는 사실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인구 1,200만 시대,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방치 자전거 활용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1차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충분히 반복하면 사각형이 사실은 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히틀러와 나치 정권 미화의 선봉장 괴벨스의 말입니다. 사각형과 원이란 무엇인가? 결국 단어에 지나지 않아서 비록 왜곡된 사실을 담은 단어라 해도
반복하고 반복해서 귀에 심으면 대중들 마음속에는 점차 진실로 자리 잡게 된다는 논리. 그 역시 사각형을 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괴벨스가 얘기한 충분한 반복, 아니 차고도 넘치는 반복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돌이켜보면 2012년 겨울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덜미가 잡힌 국정원 댓글부대의 여론 공작 활동, 그것 역시 선거 결과를 사각형에서 원으로 만들려 했던 어두운 반복 활동의 정점에 있었던 사건이 아닐까. 그날 문제의 오피스텔 앞에서는 이틀 밤에 걸친 대치전이 벌어졌고 마침내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숨긴 국정원 직원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직감했습니다. 진실은 저렇게 가려질 것이다. 셀프 감금은 강압에 의한 감금으로 둔갑했고 수사팀은 좌천됐으며 검찰총장은 이른바 찍어내기로 날아가는 동안에 진실은 그렇게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항소심과 상고심, 다시 파기환송심을 거치면서 재판이 우여곡절을 겪어온 사이에 JTBC가 보도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실은 반복된 세뇌에도 불구하고 사각형은 그냥 사각형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해줍니다. 국민의 일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속일 수는 있다. 또한 국민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속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 전부를 끝까지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괴벨스는 링컨의 이 말을 믿지 않았을까? 추측컨대 괴벨스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국민이 결국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미 때는 늦을 것이라는 것을. 먼 길을 돌아 진실에 닿을 때까지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톱뉴스는 역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내용입니다.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이 판결을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저희들이 일부에서도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 선고 이후에 과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윗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는 관련이 없느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정황은 이미 얘기가 나온 바가 있고요. 그 얘기도 좀 나눠야 되고, 또 오늘 국정원 TF가 새롭게 조사 대상을 정했는데 여기에는 민간인 사찰, 또 특히 그 당시 봉원사 주지 스님이었던 명진 스님에 대한 사찰 문제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얘기를 새롭게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얘기도 오늘 좀 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국정원 적폐 청산 TF에서 새롭게 발견해서 제출한 증거물들, 이거 저희들이 그동안에 중점적으로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증거가 됐습니까,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출된 이 증거물들이 선거법의 주요한 증거가 됐는데요. 예. 오늘 재판부는 국정원이 여당의 선거 승리를 목표로 대책을 수립해서 청와대에 보고하고 또 원 전 원장은 회의에서 수차례 선거 관련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최근 증거로 제출된 이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문건과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의 부서장 회의 녹취록이 이 선거법 유죄의 증거라고 밝힌 겁니다. 예. 지금 항소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늘 파기환송심은 1년을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을 선고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오늘 양형 사유를 밝히면서 불리한 요소가 매우 많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일단 여론 형성을 국가기관이 이처럼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몰아간 전례가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예.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원세훈 전 원장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도리어 복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국정원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라고도 지적을 했는데요. 예. 심지어 이 부하 직원들은 양심의 자유와 정치활동 자유를 침해받은
피해자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사실이 따져보면 그렇기도 하죠. 재판부가 국정원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선고 마지막 부분에 이런 지적들을 했는데요. 예.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국가 안전 업무에 매진하길 바란다며 국론 분열과 편가르기가 아닌 국가 안보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원 개혁 방향과 맞닿아 있는 지적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검찰에서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댓글 부대에 대한 수사가 역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가 앞에서도 보도해드린 바가 있고 윗선 수사까지 이어지느냐에 대해서 역시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윗선이라는 것은 뭐 물론 그 당시 청와대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현재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수사 의뢰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댓글 부대 그리고 민간인 외곽 부대에 집중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오늘 법원의 선고를 보면은 청와대 보고 문건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청와대로 보고를 됐다라는 거를 오늘 재판부가 인정을 한 셈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원이 당시 이명박 청와대에 어떤 보고를 했는가 이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오늘 판결과 또 관련 자료를 통해서 원 전 원장의 윗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까지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이 개혁위원회 산하에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있습니다. 새로운 조사 대상을 추가로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명진 스님에 대한 사찰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국정원이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주요 인사를 사찰하고 또 단체 활동에 개입한 의혹도 조사 대상으로 오늘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권고를 한 건데요. 예. 특히 명진 스님이 이 봉은사 주지에서 퇴출되는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한 의혹 이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조사 대상입니다. 예. 명진 스님은 2011년 이 봉은사 법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진국 하더니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었다. 또는 BBK 사건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요. 예. 그 직후에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이 봉은사를 직접 방문해서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를 했고 그리고 얼마 뒤에 봉은사에서 이 명진 스님을 나가달라라는 요청이 들어갔고 예. 결국에는 쫓겨났습니다. 그랬죠. 예. 예. 당시에 명진 스님은 이 봉은사 문제에 대해서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과 이상득 전 의원 또 이명박 대통령의 총체적 합의 속에 이뤄진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뭐 총무원하고 굉장히 대립각을 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최근에 이 원 전 원장의 녹취록에서도 원 전 원장이 종교단체 등의 정치 활동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발언들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예,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실험 결과의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10개 제품 가운데 릴리안 제품만 공개되면서 나머지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죠. JTBC는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 김만구 교수팀의 실험 결과표를 입수했습니다. 판매량이 많은 상위 4개사의 10개 제품 모두에서 유해성 물질이 나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저희 뉴스가 시작되기 직전 식약처도 제품명과 제조사를 가린 검사표를 공개했습니다. JTBC는 이 결과를 여과 없이 전부 공개하느냐를 놓고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대상 회사 이름만 공개하고 제품별 수치는 익명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험이 정확했느냐는 의구심이 남아있고 실험 대상을 선정한 기준도 분명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우선 실험 결과에 대한 내용을 김진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 연구팀이 유해 성분 검출 여부를 조사한 대상은 깨끗한 나라와 유한킴벌리, LG 유니참, 한국 P&G 등 판매량이 많은 4개 회사 제품 10개 브랜드입니다. 세 종류의 트리메틸벤젠과 벤젠, 톨루엔, 스타이렌 등 10가지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나머지 200여 가지 물질을 아우른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의 검출량을 조사했습니다. 이 중 TVOC 양이 24,752.08 나노그램으로 가장 많이 나온 제품이 깨끗한 나라의 릴리안 팬티 라이너라고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부 항목에선 순위가 달랐습니다.
123 트리메틸 벤젠과 135 트리메틸 벤젠은 C사 생리대 제품들에서 가장 많이 나왔고 톨루엔과 에틸 벤젠은 B사 제품에서 가장 많이 검출됐습니다. 독성이 강한 벤젠의 경우엔 TVOC 양이 가장 많은 릴리안 제품에선 발견되지 않았지만 B사와 D사의 경우엔 아주 적은 양이지만 나왔습니다. 보고서 원문엔 유해물질 수치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 표준 편차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검출 수치보다 큰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문가들은 실험 표본이 적어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오차 범위가 평균값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검출이 안 되고 한두 개만 특이하게 많이 검출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표준 편차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다른 제품의 유해물질 양이 더 많을 수도 있는 등 실험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JTBC 김진일입니다. 이 문제를 취재하고 있는 사회 일부의 윤정식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정식 기자, 먼저 이 독성 생리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좀 볼까요? 네, 생리대 유해성 논란은 2014년이었죠. 이 미국의 이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라는 환경단체가 처음 제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 시장 1위 제품인데요. P&G의 Always라는 이 생리대에서 이 발암물질 그리고 생식 독성 유발물질이 여럿 검출이 됐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의심을 했던 이 여성 환경연대라는 곳이 작년 10월 달에 강원대 김만구 교수팀의 시장 상위 4개사 제품 10개 종을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모든 제품, 10개 제품 모두에서 VOC, 즉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검출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10개 제품 모두에서 이제 검출이 됐다는 건데 왜 유독 릴리안 생리대 파동이 된 겁니까? 이 조사 결과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3월에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이후에 한 언론이 여기서 가장 많이 검출이 됐던 제품이 깨끗한 나라의 릴리안이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익명으로 공개가 됐었는데 이 한 언론이 먼저 공개를 한 거고요.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이 커지게 된 겁니다. 물론 다른 제품의 결과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시험 결과표 원문을 입수했었는데 이 제품 실명 공개 여부를 매우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이후에는 해당 실험이 적절했느냐 이런 논란이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적절성 논란입니까? 일단 실험 결과표를 한번 먼저 보게 될까요? 네. 여기서 A사의 생리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124 트리메틸 벤젠이라는 물질이 검출이 됐는데 2.79 나노그램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반짝거렸던 이 편차, 네. 즉 플러스 마이너스 7.6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오차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팀이 여러 번 같은 생리대를 검사를 하면서 나왔던 수치가 평균은 2.79지만은 편차가 발생을 하면서 그보다 높게 또 낮게 이 측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숫자를 가만히 잘 보면은 이 편차가 오히려 평균치보다 원 수치보다도 더 많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자는 연구가 잘못됐다라는 증거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학자는 극미량을 다루다 보면 이 통계상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독성을 측정했는데 마이너스 수치가 나오는 건 사실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실험은 이 생리대를 밀폐된 상자 안에 넣어서 이 사람의 체온이죠. 36.5도 가까이 되는 온도로 가열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물질을 측정을 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측정 오류가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반면 동일한 제품이라도 이 생산 과정에 따라서 해당 물질이 함유 비율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제품 하자인 겁니다. 네. 사실 식약처는 처음부터 이 실험의 한계를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함구하면서 이를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식약처가 어제 구성했던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가 오늘 이 김 교수의 연구는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내놨고요. 이 때문에 저희도 이 수사가 아니죠. 조사 대상의 회사와 또 수치는 공개를 하지만 네. 구체적인 제품명은 가리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다면 이 실험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적어도 이 생리대에서
유해 물질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이번에 증명이 된 셈이고요. 이걸 또 정밀 조사해야 한다라는 이런 필요성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식약처가 시중 생리대를 전수조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뿐만이 아니라 이 다이옥신 같은 이 다른 유해 물질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정식 기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대안을 찾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면 생리대를 직접 만드는가 하면 해외 제품을 사기도 합니다. 조만간 생리컵의 국내 판매 허가 여부도 결정될 예정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3주째 면생리대를 직접 만드는 실습 중인 중학교 가정수업 시간입니다.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일기 전과는 딴판으로 분위기가 진지해졌습니다. 바느질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귀찮을 것 같았고 이거를 쓸까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지금 거 다 버리고 직접 만든 거니까 안심하고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탁이 번거롭다,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에도 면생리대 매장 매대에는 물건이 동나 있습니다. 매대가 bil 정도로 바쁘진 않았으니까 또 3-4배 정도 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불안한 여성들은 해외 유기농 생리대로도 눈길을 돌립니다. 현재 해외 직구로만 구할 수 있는 생리컵은 종류가 다양해 개인에게 맞는 제품을 찾아주는 사이트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외국도 VOC 등 생리대 유해 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안전성은 확신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식약처는 생리대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 허가 심사 중인 생리컵에 대해서도 유해성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오늘은 네. 통화 중에 녹음을 하는 것, 이게 주제인 거죠? 네, 현재까지는 통화를 할 때 녹음을 하면 상대방의 동의를 안 구해도 되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네. 근데 이게 좀 증거를 남겨야 할 때 이럴 때 좀 유용하게 쓰이지 네,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동의를 반드시 구하는 쪽으로 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의원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면요. 이런 음성까지 상대방이 나오도록 녹음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법을 아예 바꿔버리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것이죠. 이런 소리가 나오면 녹음을 상대방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런데 이 법안을 두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게 뭔가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기 네. 때문인데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통화녹음 알림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달의 법안으로 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 선생님과 상의했다라는 통화녹음 기억하실 겁니다.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 간의 이 통화녹음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한국당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시각에 따라서 뭐 그런 해석이 나올 수는 있고 또 반대로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법안 내용 중에 사실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 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10명의 의원은 3가지의 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첫 번째는 미국의 37개 주에서도 금지를 하고 있다. 프랑스는 그 어떤 대화 녹음도 불법이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사생활을 엄격히 보호한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상대방 동의가 없는 녹음을 세계적으로 금지하는 추세다라는 겁니다. 네, 세계적인 추세다. 팩트체크 해보니까 어떤가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이 법안은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녹음에 대해서 워싱턴 DC나 뉴욕, 뉴저지 등에서 37개 주에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확인 결과 워싱턴 DC, 뉴욕, 뉴저지 모두 합법이었고 네. 모두 39개 주에서 합법, 불법인 주는 11개, 그리고 1개 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수가 불법인 것으로 주장을 했는데 정반대의 결과인 거군요. 네, 프랑스의 사례도 들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그 어떤 대화 녹음도 불법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프랑스의 형법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프랑스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안에서도 예외적인 상황이 제시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언론 보도입니다. 동의가 없는 녹음도 공익 차원에서는 보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안에 나온 두 나라 사례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그러면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네. 주요국 가운데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나라는 독일,
프랑스 정도고요. 호주는 1개 주가 해당이 됩니다. 현재 새롭게 이걸 금지하겠다고 추진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 39개 주를 비롯해서 일본, 영국,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등 다수의 나라에선 동의가 없어도 녹음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그대로 법이 되니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반드시 이제 사실이어야 할 텐데 이 법안은 지금 잘못된 사실 자료들을 근거로 삼고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법안을 두고 두 가지 의견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네.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쪽과 통화 녹음이 부정부패 고발과 약자들의 방어 수단으로 역할을 했다라는 의견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생활과 인격권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녹음을 기술적이고 원천적으로 막음으로써 오는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입법이 돼버리면 상대방이 이거 녹취를 했기 때문에 불법 수집 증거가 되거든요. 내부 고발인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좀 제어하는 측면이 있죠. 네, 오대영 기자. 네. 이거는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한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여우 피하려다 호랑입니다. 예, 어떤 얘기죠? 오늘 국회 한 토론 모임에서 정가빈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호랑이에 비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횟수를 피해가면 호랑이 만난다고. 결국 우리는 호랑이 만났습니다. 예, 우선 국립국어원의 도움으로 속담의 뜻부터 살펴보면 여우를 피해서 호랑이를 만났다는 것은 갈수록 더 힘든 일을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예. 좀 더 해석을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여우 정도의 힘든 일이 있어서 국민들이 탄핵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호랑이 정도의 더 큰 힘든 일이 나타났다는 주장입니다. 예. 아무튼 그 국립국어원은 요즘 비하인드 뉴스 때문에 업무량이 좀 늘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정가빈 의원이 최근에 그 문 대통령의 헌법 위반 문제를 주장하면서 탄핵까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모양이죠? 맞습니다. 어제 팩트체크에서도 다뤘지만 법에 기반한 주장이 아니다 이랬고요. 청와대에서도 사과를 요구했고 오늘 아침 여당에서도 정가빈 의원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정 의원은 청와대 사과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오늘 기자들이 묻자 사과 요구하기 전에 국정 운영이나 잘 하라라 그래 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또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이 원전 관련 토론회를 주최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한 뒤에 또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공사 준당도 헌법 질서 훼손이다 이런 주장을 해서 간접적으로 탄핵을 좀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런 여당의 그 보수 야당에서 탄핵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들은 여당이 볼 때 보수 야당이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는 부끄러워하지 말자입니다. 예, 뭐를요? 오늘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의원이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했는데 예. 여기에 나온 말입니다. 김재원 의원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당이 배출한 우리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김 의원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뜻을 물어보니까 예. 전직 대통령들의 잘잘못을 떠나서 뭐 나름의 성과가 있었고 또 자유한국당이 현재 기가 많이 죽어 있는데 기 좀 펴자라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예. 이게 쭉 나열하고 보니까 역시 그 뭐랄까 자유한국당 전신까지 합치면 뭐 굉장히 많은 대통령을 배출한 것도 사실이네요. 예, 오늘 제 경북도당 당원들을 대상인데요. 예. 저 중에서도 경남이 고향인 전두환 씨와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빼고는 다 또 TK 대구 경북이 그러네요. 고향입니다. 예, 예. 김재원 의원은 부끄러워하지 말자라고 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지금 당원들이 부끄러워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전두환 씨는 5.18 진상규명으로 다시 역사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지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현재 수감 중인데 자유한국당에서 박 전 대통령을 부끄러워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예.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에 표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현재 출당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를 열어보죠. 마지막 키워드는 신중한 논평입니다. 예. 오늘 정의당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사를 철회하라 이런 요구하는 논평을 냈는데요.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캐캐묵은 뉴라이트적 사관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개혁을 주도해야 할 자리에 적폐를 가져다 앉히려고 한 셈이다. 예. 강한 톤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이 문정부의 인사 철회를 요구하면 3번을 요구했는데 다 수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정의당의 데스노트다 이런 말까지 생겼었는데 그런데 이는 또 한편으로 정의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기가 좀 부담이 됩니다. 데스노트에 쓰면 다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건데요. 예. 그래서 대개 논평은 수석 대변인이 알아서 하는데 인사 철회 논평의 경우는 당대표의 승인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예. 오늘 뉴라이트 역사관 문제가 있었던 박성진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 철회를 요구할 거다 이러자 오늘은 이정미 대표가 흔쾌히 바로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좀 조용한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서 거의 반사적, 자동적으로 인사 참사다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예. 오늘은 오후까지 조용하다가 기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문자 메시지로 짧게 저렇게 논평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종교관, 가치관, 그리고 이중국적과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서 공직자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문제가 됐던 역사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요. 물론 이해도 됩니다. 뉴라이트 역사관이랄지 독재정부에 대한 미화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같기 때문인데 예. 이 때문에 질책하기도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 인사를 비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 어찌 보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조용하면 할수록 박성진 후보자는 좀 곤혹스러운 그런 예.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군요.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JTBC의 빨간 마티즈의 비밀 2년 만에 복원된 휴대전화 연속 보도가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한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취재팀은 2015년 국정원 감청 프로그램 논란 당시 숨진 채 발견된 국정원 임모과장의 휴대전화를 복원해서 국정원의 조직적 은폐 정황을 보도함으로써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는 등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습니다. 예, 잠시 후에는 소셜 라이브가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영희 기자와 온누리 기자가 나오는데 두 기자 모두 스포츠 담당이죠. 바로 내일 월드컵 최종 예선 이란과의 대전이 남아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하죠. 그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축구 중계 때문에 저희 뉴스룸은 조금 짧게 방송이 될 텐데 안나경 앵커와 저는 내일 하루 좀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